일체의 업무, 노동을 멈추고 가장 편안한 휴식을 취하던 지난 10월 7일 새벽 6시 30분, 이스라엘인들은 귀를 찢는 듯한 폭발음과 비명소리에 모두 잠에서 깼습니다. 유대교 안식일을 맞아 경계가 허술한 틈을 노린 팔레스타인 무장 정파 하마스가 예고도 없이 이스라엘 남부 방향으로 로켓 수천 발을 쏟아부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분쟁 지역인 가자 지구를 통치 중인 무장 조직으로 이틀은 30분 동안 무려 5,000발 이상의 미사일을 쐈습니다. 하마스는 최초 5,000발에 더해 추가로 2,000발을 더 쐈다고 주장했는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지상 침투도 감행했죠. 하마스 산하 무장단체 알-카삼 여단이 공개한 동영상에 따르면 무장대원들은 오토바이, 픽업트럭, 낙하산 등을 타고 가자지구와 이스라엘 사이의 국경 철책을 통과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지상에 침투한 이들은 100명이 넘는 민간인들을 가자지구로 끌고 갔죠. 하마스는 만약 이스라엘이 공습을 감행할 경우 인질을 인간 방패로 사용하겠다며 협박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상당히 난감해진 상황인데요. 그런데 이번 하마스의 이스라엘 공습으로 난감해진 것은 비단 이스라엘뿐만은 아닙니다. 중국 역시 하마스 덕분에 세계적인 망신살이 뻗치게 생겼는데요. 이 공습이 있기 직전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는 연말 즈음 중국을 방문할 계획이었습니다. 지난 6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공개적으로 네타냐후 총리를 중국으로 초청했는데 당시는 총리가 재집권 후 바이든의 초청을 받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아마도 중국은 여기에서 노림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바로 미국에 맞서기 위해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려던 겁니다. 보통 강대국의 리더들은 자신들이 세계적인 이슈에 영향력을 행사하기를 원하기 마련인데 시진핑은 이런 경향이 아주 강한 인물입니다. 지난 2018년 초봄 한반도에는 유례없는 훈풍이 분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면 남북 정상이 판문점에서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퍼포먼스와 함께 정상회담을 개최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후 최악의 관계로 치닫기는 했지만 적어도 그 당시에는 한반도에 비핵화라는 평화가 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만약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면 이는 국제정세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대사건이기 때문에 전 세계 정상들은 너도 나도 숟가락을 얹고 싶어 했었죠. 그래서 김정은은 비핵화를 무기로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 옥류관 냉면을 나눠 먹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 마오타이도 얻어먹고 푸틴 러시아 대통령을 만나 장검도 선물 받았죠. 심지어 싱가포르에서는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미국의 트럼프 전 대통령과도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기 한 달 전 시진핑은 은밀하게 김정은을 중국으로 초청했습니다. 북한이야 중국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는 하지만 시진핑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에 중대한 역할을 했다는 세계적인 평가가 듣고 싶었던 것인지 정상 중 제일 먼저 김정은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가장 귀하다는 마오타이까지 먹여가면서 김정은과 정상회담을 했고 전 세계에 사진을 뿌렸습니다. 이렇듯 시진핑은 중국이 세계적인 이슈에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하기 좋아하는데 이번 사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국은 미국에 맞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과시하기 위해 중동 사태에 개입하기를 원했었죠. 가령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사우디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중재자로 개입해 해결사를 자처해왔죠. 그런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전부 물거품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매체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네타냐후 총리는 시진핑을 만나 사우디와의 관계 정상화를 도와달라고 요청할 계획이었습니다. 아래에서 다루기는 하겠지만 사우디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고 이번 사태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는 팔레스타인 국민의 편에 서겠다고 했죠. 민간이 피해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겠지만 아마도 진심은 이스라엘보다 팔레스타인 편에 서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이는 것이 정확할 겁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는 중동 국가들과 척을 지기보다는 우호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것이 안보상 유리하기 때문에 중국의 도움을 받아 사우디와 관계 회복을 시도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중국은 올 초 사우디아라비아와 이란의 외교관계 정상화를 이끈 전력이 있으니까요. 오랫동안 단절됐던 양국 외교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중동 지역에서는 중국이 힘 좀 쓴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했죠. 그래서 위기양양해진 중국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갈등을 중재해 적어도 중동에서는 미국보다 중국의 영향력이 크다는 점을 과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는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수반을 국빈 자격으로 중국으로 초청해서는 전략적 동반자 관계까지 수립해왔는데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공습하면서 이 모든 노력이 무의로 돌아가 버렸죠. 그런데 어쩌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은 중국의 도움을 받아가면서까지 관계를 회복해야 하고 서로 죽고 죽이는 사이로 전락한 것일까요? 그 긴 역사를 살펴봐야겠습니다. 사전상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이 점령하고 있지만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소유도 아닌 도시로 정의하는데 모순인 듯한 이 표현이 중요한 것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등 세계 종교 모두가 예루살렘을 성지로 삼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면 예루살렘에서 이 3대 종교가 모두 발원했으니까요. 히브리어로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진 예루살렘은 기원전 1000년 무렵 다윗왕이 들어와 고대 이스라엘 왕국의 수도로 삼은 도시입니다. 그러다 기원전 63년 로마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고 이후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가 되며 자연스럽게 기독교 성지로 자리매김했죠. 그러다 638년 예루살렘은 이슬람교를 믿는 아랍인들에게 함락됐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자신들의 성지를 점령한 예루살렘을 점령하기 위해 십자군 전쟁을 일으켜 탈환하려 했으나 번번이 실패. 그러다 1516년 오스만 투르크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기에 이르죠. 예루살렘이 분쟁의 소용돌이에 휩싸인 것은 제1차 세계대전입니다. 1914년 발발한 제1차 세계대전에서 오스만 제국은 영국과 프랑스에 맞서게 되는데 당시 영국은 아랍인들과 유대인들에게 각각 자신을 지원해주면 전쟁 후 예루살렘이 있는 팔레스타인 땅에 독립국가를 세워주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1915년에는 팔레스타인 땅에 거주하던 아랍 민족에게 독립을 약속한 맥마흔 선언을 했고 2년 뒤 1917년에는 같은 지역에 유대인을 위한 민족적 고향을 건설해주겠다며 벨푸어 선언을 했죠. 미국 등 여러 국가에서 돈줄을 쥐고 있던 유대인으로부터 전쟁 자금을 이끌어내기 위한 전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양립할 수 없는 아랍인과 유대인에게 각각 다른 약속을 한 것이죠. 그런데 벨푸어 선언 이후로 유대인들은 영국의 약속을 믿고 팔레스타인 땅으로 물밀듯이 밀고 들어갔는데 이미 그곳에 거주 중이던 아랍인들과 갈등이 격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 오스트리아 편에 섰던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자 오스만 제국의 영토였던 팔레스타인 땅은 영국이 점령하게 되는데 아랍인과 유대인의 갈등은 영국이 어찌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갈등이 봉합되지 않은 상태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죠. 잘 아시다시피 나치 독일의 유대인 학살은 상상을 초월했기 때문에 홀로코스트를 피해 수없이 많은 유대인이 팔레스타인으로 콜려들어 갈등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영국이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없게 되자 유엔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유엔은 1947년 결의안 181호 팔레스타인 분할안을 채택했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을 유대지구와 아랍지구로 분리하고 예루살렘은 국제공동 통치지역으로 두기로 한 것이죠. 하지만 이 결의안을 두고 아랍인들은 분노에 들끓었습니다. 인구의 거의 대부분이 아랍인인데도 유대지구의 면적이 팔레스타인 전체 땅의 56%를 넘었고 비옥한 땅 대부분이 유대인에게 넘어갔으니까요. 결국 결의안은 실행되지 못한 상태로 1948년 영국이 철수했습니다. 이듬해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건국을 선포했고 성지인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해버렸죠. 자신들의 성지를 수도로 정해버린 이스라엘에 대해 중동 국가들은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고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총 4번에 걸친 중동 전쟁의 서막이 올랐는데요. 결과는 아랍의 처절한 패배.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와 서안지구 일부만 남겨두고 팔레스타인 전체를 장악했고 팔레스타인에 살던 아랍인들은 난민이 됐죠. 잠시 지도 하나만 볼까요? 지도에서 알 수 있듯 모양이 참 특이합니다. 지중해에 붙은 아주 작은 지역이 가자지구인데 360km 정도로 우리나라 경남 남해군보다 조금 큽니다. 그리고 가자지구가 얼마 전 공습을 감행한 하마스의 본거지입니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높이 8m의 거대한 콘크리트 장벽으로 둘러싸고 이들을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2021년에는 기존 장벽 위에 고압 전류가 흐르는 철제 장벽을 더했는데 그 길이가 65km에 달합니다.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하마스가 점령한 가자지구가 테러리스트의 은신처인 만큼 안보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런 장벽을 친 겁니다. 어떤 매체는 이 공습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 어떤 매체는 이스라엘 가자지구 전쟁, 또 어떤 매체는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으로 표기하고 있는데 매체마다 명칭이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가자지구라는 특성 때문에 그렇죠.
가자지구는 4,0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오래된 도시로 구약성서 위 삼손이 활동했을 정도로 역사가 깊습니다. 제1차 중동전쟁 1948터부터 1949에서 이스라엘군과 이집트군의 격전지였고 1949년 휴전협정으로 이집트에 편입되기도 했죠. 그러다 1956년 수에즈 전쟁으로 이스라엘이 점령하였다가 1957년에는 다시 이집트의 영토가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에서 다시 이스라엘이 시나이반도와 함께 점령했으며 이스라엘은 이 지역을 점령한 뒤 21개의 유대인 정착촌을 만들고 유대인들을 이주시켰습니다. 매일 주인이 바뀌니 이참에 이스라엘의 땅으로 도장을 찍겠다는 것이었죠. 하지만 여기에 반발한 것이 팔레스타인입니다. 이스라엘 정착촌이 불법 점거라며 철수를 요구했고 1993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해방기구가 점령지 잠정자치원 측에 합의하면서 팔레스타인의 자치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가자지구와 서안지구에 팔레스타인 주민이 살 수 있도록 정하면서 이렇게 특이한 지도가 생겨난 겁니다. 현재 팔레스타인은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통치 중인데 하마스는 다른 중동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점령에 대한 무력 저항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재 가자지구는 하마스가, 서안지구는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 수반이 통치하고 있는데요. 같은 팔레스타인이지만 통치기구가 다른 것이죠. 팔레스타인 자치정부 PA는 1964년 팔레스타인 해방기구 PA로 출범 이후 1988년 11월 독립을 선언하고 1993년 9월 오슬로 협정으로 정식 출범하는 등 국제적으로 팔레스타인의 유일한 대표기구로 인정받아 왔으나 2006년 가자지구 총선에서 강경파인 하마스에 패하면서 서안지구만 통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무기라면 가자지구를 한 번에 쓸어버릴 수도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이유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국제적인 비난을 감당할 자신이 없고 또한 현재 하마스가 납치한 인질 100여 명이 가자지구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마스는 이들을 인간 방패 삼아 공습하는 순간 처형할 계획을 공개한 상황이죠. 오늘 영상을 시청하신 분들 중에는 아마 생각이 서로 다를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거나 하마스가 잘못했다거나 아마 다양한 의견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우리가 섣불리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너무 깊은 역사적 문제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우리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전쟁이 없어야 하고 무엇보다 민간인 피해가 없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아마 우리가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사태에 좀 더 깊은 관심을 갖는 것은 우리 역시 북한과 휴전 상황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부디 세상의 모든 전쟁이 종식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한국이 세계 미사일 시장의 선두주자가 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최근 미국 해군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특히 함대공 미사일 부족이 심각한데요. 현재 미 해군이 주력으로 사용하는 SM-6 미사일의 명간 생산량이 필요 수량에 비해 턱없이 모자란 탓입니다. 이건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함대공 미사일의 부족은 함대의 방어력과 직결되는 문제로 대공 미사일이 부족하다는 것은 함대의 방어망에 구멍이 뚫린다는 소리이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미국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대공 미사일 팩3를 함정에서 발사하는 시험을 했습니다. 그나마 다행히 결과는 성공적이었고 지대공 미사일을 함대공 미사일로 전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해군은 이렇게 급한 불을 끄는가 싶었는데요. 그런데 꼭 문제는 방심한 사이에 터지기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패트리어트 미사일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지대공 미사일의 생산량 역시 부족해진 겁니다. 이는 비단 미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미국의 대공 미사일 부족은 심지어 대한민국 안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한국을 지키는 주한미군의 주요 대공화기 중 하나가 팩3이며 유사시 한국을 지원하기로 약속된 미 7함대 역시 함대공 미사일이 부족할 경우 전력이 저하될 게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대한 민국의 독자적인 함대공 유도탄 보유는 선택의 문제가 아닌 생사의 문제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대공 미사일의 중요성과 한국이 개발하는 차세대 대공 유도탄에 대해 말려드리겠습니다. 2023년 8월 24일을 기준으로 우크라이나군이 남부 로보틴의 방면에서 러시아의 1차 방어선을 돌파했습니다. 수개월에 걸친 혈전 끝에 겨우 탈환에 성공한 것인데요. 미 전쟁 연구소 ISW는 이번 공격으로 러시아군의 1차 방어선이 무너졌으며 우크라이나군이 곧 2차 방어선을 공략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이는 우크라이나군의 입장에서 상당히 고무적인 성과인데요.
로보티네를 점령한 기세를 타고 2차 방어선을 돌파하는 데 성공한다면 러시아군의 핵심 보급체계인 철로를 우크라이나 포병에 사정권에 두게 되기 때문입니다. 서방제 화기로 중무장한 우크라이나 포병이 철로를 사정권에 둔다는 것은 러시아 보급망의 핵심 철도가 사실상 차단된다는 의미인데요. 보급을 끊는 데 성공한다면 우크라이나군이 전선을 돌파해 러시아의 점령지를 양단하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우크라이나군은 막대한 손실에도 불구하고 높은 사기를 유지하고 있죠. 그러나 이렇게 우위를 점하고 있는 우크라이나군의 상황과는 반대로 우크라이나 민간 분야는 여전히 전쟁의 공포에 찌들어 있습니다. 다름 아닌 미사일 공습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폭격기와 이동식 발사대 TEL을 이용해 중장거리 탄도미사일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우크라이나 각지에 말 그대로 퍼붓고 있습니다. 한 번 공격할 때마다 적게는 수십 발에서 많게는 100여 발에 달하는 미사일 공격을 감행하고 있는데요. 이 가공할 공세에 전선 후방의 민간 시설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우크라이나는 서방 각국에 대공무기를 지원해달라고 요청했고, 미국과 서방은 스타스트릭, 스팅어 등의 맨패즈를 시작으로 여러 대공무기를 지원했습니다. 당연히 미국의 첨단 중 장거리 미사일인 패트리어트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됐는데요. 지난 5월 29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이미 우크라이나에 배치됐으며 100%에 가까운 격추율을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군사 전문가들은 최첨단 지대공 미사일인 팩3가 우크라이나에 넘어간 게 분명하다고 말합니다. 러시아군이 공격에 투입한 첨단 미사일 킨잘과 칼리브르 미사일을 격추할 만한 무기가 팩3뿐이라는 겁니다. 대체 킨잘과 칼리브르 미사일이 뭐라고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는 것일까요? 이를 알기 위해서는 두 무기의 스펙과 역할에 대해 살펴봐야 합니다. KH-47m 이 킨잘 미사일은 이스칸데르 탄도미사일을 항공기에 장착할 수 있도록 개량된 미사일입니다. 길이 7.2m, 직경 1200mm, 총중량 4.3톤에 이르는 강력한 미사일인데요. 공중에서 발사되어 최대 마하 10, 그러니까 극초음속으로 비행해 적의 방공망을 무력화시키는 치명적인 무기체계입니다. 심지어 최대 사거리가 1000터부터 2000km 사이로 추정되는데, 러시아는 이 킨잘 미사일을 이용해 우크라이나 각지의 핵심 시설을 타격해왔습니다. 칼리브르 미사일도 문제입니다. 3회모사 클럽 미사일을 함대지 사양으로 개조한 칼리브르 미사일은 길이 6.2m, 탄두 중량 400kg, 총중량 1.3톤인 기본형부터 길이 8.9m, 총중량 2.3톤인 개량형까지 있는 직경 533mm 급 순항 미사일입니다. 속도는 버전에 따라 마하 0.8인 아음속부터 마하 3인 초음속까지 다양한데요. 이 미사일은 킨잘에 비해 느린 대신 최대 50m까지 비행고도를 낮출 수 있어 고성능 레이더와 요격체계가 아니면 탐지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크라이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지대공 미사일은 S-300뿐이었다는 것입니다. S-300은 1978년 처음 개발되어 2010년대까지 개량형이 개발된 구소련제 지대공 미사일인데요. 나름 괜찮은 성능을 가졌으나 초음속 순항 미사일인 칼리브르나 극초음속 공중발사탄도미사일 ALBM인 킨잘을 요격하기에는 아무래도 성능상 한계가 분명합니다. 실제로 개전 초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의 무차별적인 미사일 공습에 우크라이나의 여러 핵심 시설이 파괴되면서 정전, 화재 등 여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게다가 이에 따른 민간인 인명피해도 심각한 수준이었는데요.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서방 각지를 돌면서 대공미사일 지원을 요청한 결과 미국의 패트리어트 미사일, 독일의 아이리스 T-SLM 미사일 등 서방제 첨단 대공 미사일의 지원이 이뤄졌기 때문입니다. 이 덕에 우크라이나의 대공세가 시작될 수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런데 거꾸로 미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다 보니 정작 자신들이 사용할 미사일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한 회사 때문에 발생했는데요. 바로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입니다. 지난 6월 21일 RTX로 사명을 변경한 레이시온은 스탠다드 미사일, 통침 SM 시리즈로 불리는 각종 함대공 유도탄은 물론 여러 무기를 생산하는 미국의 거대 방산기업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미국이 사용한 SM-2, SM-3, SM-6 등의 중장거리 함대공 유도탄을 독점적으로 공급해온 굴지의 기업이죠. 이렇게 미국이 함대공 유도탄을 전부 레이시온에 맡겨버리자
세계 각지에 있는 미국의 동맹들도 연합훈련 및 유사시에 미국으로부터 미사일을 공급받기 위해 레이시온제 스탠다드 미사일을 구매했습니다. 여기까지는 지극히 합리적인 결정이었으니 모두가 만족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냉전 이후에 세계적인 군축 기조에 따라 덩달아 레이시온의 미사일 생산량도 줄어갔고 이로 인해 미사일 공급에 문제가 생긴 겁니다. 이는 세계 각지에서 발생한 SME 불량 사건이 잘 보여주는데요. 한국에서도 발생한 불발 사건 때문에 여러 국가가 SME 환불 내지는 교환을 요구했으나 레이시온은 이를 거절했습니다. 이미 수익성이 악화하여 한계에 도달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미 해군은 차기 함대공 미사일인 SM-6를 레이시온이 생산하도록 했습니다. 마땅한 대체제가 없었기 때문인데요.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2009년부터 생산된 SM-6 시리즈는 세계 각국의 엄청난 소요에도 불구하고 2022년까지 겨우 500발만 생산되었습니다. 미 해군에 조달해야 할 미사일이 1800발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정말 터무니없는 생산량인데요. 이에 대해 RTX 측에서는 이미 연간 125발 수준의 생산력을 확보했고 2026년까지 연간 200발을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이는 달리 말해 2020년대 중반까지 미 해군이 필요로 하는 SM-6 수량조차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이 때문에 미 해군은 상당히 난처한 처지가 됐습니다. 구형 SM-2 미사일은 불량도 불량이거니와 미국의 가상적국인 중국이 보유한 막대한 규모의 대함탄도미사일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요. 가장 큰 문제는 대만입니다. 현재 대만은 중국의 침공 위협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가 참패를 거듭하며 중국의 침략 위협이 잠시 사그라든 것처럼 보이나 반대로 우크라이나 전쟁을 예견한 미국의 싱크탱크들은 이구동성으로 중국의 대만 침공이 몇 년 남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년 내 동북아 패권을 둔 대전이 벌어진다는 건데요. 실제로 이를 위해 중국은 디프 16년 11월 15일, 17 등의 탄도미사일 1200여 기와 PLC-191 같은 초대형 방사포 전력을 준비 중입니다. 이를 대만 단독으로 막는 것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미 해군과 일본 해군이 전시에 대만의 방공망을 보완해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그 미사일 공급망에 구멍이 뚫린 겁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국에서는 연간 생산량이 500발이고 앞으로 연 550발까지 늘어날 수 있는 팩-3MSE를 함정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개량 중입니다. 미 해군의 수직발사관인 MK-41에서 발사가 가능하도록 수직발사관의 인터페이스를 개량하고 이지스함의 레이더와 팩-3MSE가 서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도록 연동시키는 작업을 수행 중인데요. 사실상 시험 발사만 잘 마무리되면 곧바로 실전 배치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라스-3MSE는 패트리어트 지대공 미사일 체계의 끝판왕 격인 미사일로 길이 5.2m, 직경 300mm, 무게 315kg에 최대 속도는 마하 5 이상의 극초음속 비행이 가능한 미사일입니다. 사거리는 90km로 SM-6에 비해 여러모로 뒤처지지만 최대 30km 고도의 탄도미사일까지 요격할 수 있어 급한 대로 미 해군이 쓸 물량을 댈 수는 있습니다. 정확히는 그러리라 판단했는데요. 그런데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면서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매달 우크라이나에서 수십 발의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소모되는 상황에서 라스-3MSE라고 재고가 충분하다는 보장이 없는 겁니다. 이건 정말 큰일입니다. 미국이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도 난리가 날 이야기입니다. 우리 해군의 최신의 함정인 정조대왕급 미지스 구축함의 주력 함대공 미사일이 미 해군에 납품할 SM-6도 공급하지 못해 쩔쩔매는 RTX가 미사일을 한국에 충분히 납품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SM-6가 생산될 날만 기다리며 쩔쩔매야 하는 것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 군은 오래전부터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을 예측하고 함대공 유도탄 이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해군 단거리 함대공 미사일 개발로 축적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중장거리 함대공 미사일을 개발하는 건데요. 지금까지는 상당히 순조롭게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SM-6 공급에 차질이 생기더라도 함대공 유도탄 이 사업만 잘 마무리한다면 대한민국까지 미사일 부족으로 고생할 일은 없습니다.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삼을 수도 있는데요. 미국과 직접적으로 동맹을 맺고 MK-41 수직발사관만 사용하는 주요 열강에는 미사일을 팔지 못하겠지만 해성 유도탄을 구매한 콜롬비아처럼
중견국의 가성비 좋은 고급 무기로 팔려나갈 여지가 충분합니다. FA-50처럼 틈새 시장을 공략하는 수출 효자가 될 수 있는 것이죠. 함대공 유도탄은 지극히 방어적인 무기로 대만을 두고 미중 일이 격돌할 때 대한민국의 선택지를 넓혀줄 것입니다. 다가올 양안 전쟁의 중립을 지키든 미국의 편이 되든 반드시 확보해야 할 필수 무장입니다. 이를 독자적으로 확보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이 수직 상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 꺼리튜브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은 전쟁의 여왕이 여전히 포병임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해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폴란드 매체 디펜스24. 최근 나토의 최전선이라 불리는 폴란드에서 열린 국군의 날 열병식이 마치 한국 첨단 무기의 전시장이 되었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또한 지난 26일부터 27일까지 열렸던 폴란드 라돔 에어쇼에서도 FA-52 시연비행과 함께 K2 전차가 전시되어 폴란드 시민들이 관람하며 놀라움을 나타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K2 전차 1000대를 도입하려는 계획은 폴란드 국민들에게 큰 안도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 유럽의 군사 지원과 방산 시장을 완벽하게 바뀌놓을 것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미국 외교 전문지 더 디플로맷의 동아시아 만보 전문가 B. 에이브럼스는 K2 전차가 폴란드를 통해서 나토에 들어간 사실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는 냉전 이후 서방과 러시아 모두 신형 전차의 개발을 위한 대규모 투자가 지지부진했는데 최신형 K2 전차의 신속한 나토 전력 투입 가능성이 판을 뒤흔들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에이브럼스는 서방이 냉전 이후 새 전차에 대한 진지한 투자를 멈추자 러시아 역시 현실에 안주해왔다며 더 현대화된 한국산 전차가 나토군에 대량으로 신속하게 도입된다는 것은 육상전에서의 힘의 균형을 무너뜨리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 기사에서 마지막으로 에이브럼스는 충격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 에이브럼스는 K방산이 등장으로 독일 등 유럽 국가의 군수산업도 쇠퇴할 것이라고 말하며 한국이란 경쟁 상대는 유럽 군수산업의 쇠퇴를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단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F-35 전투기가 유럽산 전투기를 제치고 유럽 내 모든 수주에 성공한 것처럼 K2,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 등 한국산 지상군 장비들은 현재 유리한 위치를 차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러한 분석에 미국 CNN 이 동참에 왜 한국산 무기가 잘 나가는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또한 독일과 함께 차세대 전차들 개발하고 있는 프랑스는 당황한 듯 놀라운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중국 또한 한국이 지금 무언가 큰 일을 내고 있다는 듯 경계하는 듯한 기사를 냈습니다. 먼저 CNN은 지난 4월 한국 방산에 수출을 두고 속도를 높이는 탱크, 펑펑 울리는 자주포, 뼈를 흔드는 것. 이것이 한국의 무기 판매 방식이다라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지난해 9월 열린 한국 방위산업전에서 20여 개국에서 온 군 관계자들 2,000명이 넘는 관중 앞에서 펼쳐진 놀라운 사격 장면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눈부신 노란색 섬광과 뼈를 흔드는 듯 뇌진탕을 일으키는 K9 자주포는 헬리콥터에서 발사된 로켓이 막 명중한 언덕에 포탄을 발사합니다. 그런 다음 K2 탱크가 포효하며 속도를 높이고 이동하면서 사격합니다. 이것이 한국이 무기를 판매하는 한 가지 방법이며 앞으로 한국은 방산 수출에서 현재보다 4계단 뛰어올라 세계 4위의 무기 수출국이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CNN은 권위 있는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의 통계를 인용해 한국이 2017터부터 2021년 기간 동안 수출 시장의 4.6%를 점유했던 영국, 이탈리아, 독일, 마지막으로 중국을 오름차순으로 앞질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쉽지 않은 일이지만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며 현재 세계 상위 25개 무기 수출국 중 가장 큰 증가율로 성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기에 프랑스 언론도 주목할 만한 기사를 내놨습니다. 프랑스 매체 메타디펜스는 8월 28일 프랑스 독일 차세대 전차 프로그램에 앞서 르클레르 이 전차를 개발해야 한다는 주장을 기사로 게재했습니다. 당초 이 프로그램은 2030년까지 개발하여 2035년까지 배치를 끝낼 계획이었지만 서로 핵심 지분을 차지하려고 싸우다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이 매체는 이 프로그램이 산업적, 정치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해 있어서 두 국가의 협력 과정에 직면한 어려움을 고려할 때 이 솔루션은 구현하기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면서 프랑스는 르골레르 전차의 직접적인 후계자들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르클레르 이 전차에는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장치를 장착해 전투 범위를 늘리고 스텔스 기능을 제공할 수 있게 하자고 했습니다. 또한 더 큰 구경의 포를 탑재하든지
탱크에 중거리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여 추가 공격 능력을 더해 살상력을 확장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매체는 최근 유럽에서 가장 큰 성공을 거두고 있는 한국의 K2 전자가 르클레르에게서 많은 영감을 받은 것 같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실제로 최근 및 국제무대에서 한국산 K2, K9, AS21 차량의 성공이 입증되었듯이 중장갑 차량에 대한 세계 수요는 유럽은 물론 전 세계에서 다시 한번 높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는 새로운 전차를 독일과 함께 개발하려고 했지만 쉽지 않은 상황에서 유럽에 한국의 K2 전자가 들어오고 있는데 이에 프랑스도 위기감을 느끼고 르클레르 이 전차를 지금이라도 개발하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K2 전차가 유럽 문대에서 부각되자 중국 언론도 견제하는 여론에 뛰어들었습니다. 중국 매체 질르터이태오는 지난 1월 한국이 중국의 최신형 99의 전차보다 더 뛰어난 전차를 개발하려 한다는 제목으로 보도했습니다.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전차가 지상전의 왕자로 가치를 입증했다며 한국은 중국의 최신 전차를 연구하는 데 목표를 두었다고 말했습니다. 현 시점에서 중국의 최신식 전차 99A식 전차는 성능면에서 러시아의 AST-90을 상회하며 지상전의 왕이라 분위기에 충분하다고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매체의 주장에 앞뒤가 안 맞는 것은 한국은 이런 중국의 신형 전차를 연구한 뒤 유럽과 미국의 최신 전차 설계 기술을 이용해 전차들 설계했다고 말한 것입니다. 실제로 한국의 K2 전차는 미국과 서방의 전차, 불곰 사업으로 T-806를 참고한 것은 맞지만 중국의 전차는 전혀 안중에 없었습니다. 중국 전차에 관심이 없는 것은 기술이 형편없고 러시아 전차들 복제의 성능 미달이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이 자체 개발한 K2 전차가 세계 무대에서 위상이 올라가 있지만 중국 전차는 바닥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중국은 중국의 90식 전차를 기반으로 99A 신기술을 적용해 VT4 전차들 만들었습니다. 중국은 VT4를 만들고 나서 게임체인저라면서 자화자찬을 했습니다. 2019년 태국에 인도된 것을 시작으로 나이지리아, 파키스탄에 연달아 수출에 성공했습니다. 실제로 중국이 홍보하는 것과 달리 VT4는 이동간 사격 능력이나 야간 전투 능력, 주포 공격력과 방어력에서 낙제점을 받았습니다. 파키스탄은 분쟁이 있는 인도가 최신형 러시아제 전자 T-90 메가지멘스를 가지고 있었기에 중국제 VT4를 도입하는 것에 불만해했습니다. 결국 300대를 구매하기로 했으나 1차 도입분 176대를 인수하고 나머지 구입을 포기했습니다. VT4는 중국군의 최강전자라 불리는 99A 전자와 동일한 125mm 활강포가 달려 있었는데 이 주포는 우크라이나에서 빼돌린 구소련 EA-46M 활강포 기술을 불법 복제한 모델이었습니다. 중국의 부족합 기술력 때문에 원판보다 성능이 떨어지며 파키스탄 육군의 작전 요구사항에 적합하지 못했습니다. 이 주포에서 쏘는 포탄의 관통력으로는 T-90 전자본장갑에 흠집 하나 낼 수 없었습니다. 또한 이동 표적은 고사하고 고정 표적조차 맞추지 못할 정도로 사격 통제 장치와 주포 만정화 장치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태국은 중국에서 도입한 VT4를 후방에 배치하고 T-84를 전방 지역에 배치했는데 태국도 중국산에 대한 실체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중국은 수출혈 VT4 말고도 자국 내 배치된 99식 전자에 자재 개발한 장갑을 재택한 전면 방어력이 서방 측 3세대 전차와 동등한 700mm 이상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시험평가에서 관통력 600mm 수준의 구형 대전차 미사일에 전면 장갑이 관동되어 완판되는 망신을 당한 바 있습니다. 이후 방어력을 강화시켰다는 99A 식전차도 K2 전차의 120mm 활강포에서 발사되는 철갑탄에 손쉽게 관동된다고 했습니다. 중국에서는 99식의 현재와 같은 성능과 신뢰성으로는 러시아나 한국의 신형 전자에 대항할 수 없다며 추가적인 성능 개량과 신뢰성 개선 작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이를 올리기가 쉽지 않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유사시 1000대에 가까운 전자를 가지고 있는 한국의 제7기동군단이 단 10시간 만에 평양 점령이 가능할 정도의 화력이 있다고 했는데 유사시 만약 중국군이 99식 전차를 끌고 내려온다고 해도 당해낼 수가 없을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 매체는 K2 전자가 자신들의 전자를 연구해 모방했다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최근 차세대 전차용 저소울 엔진과 대구경 무기체계 기술을 연구 중이라고 경계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차세대 전차에는 130mm 주포, 날개 안정분리 철갑탄 APF-SDS, 무인화 포탑, 승무원 보호를 위한 분리형 객실 구조, 방탄 세라믹,
고용량수 소연료전지 등 차세대 기술이 적용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차세대 전차에 인공지능 AI 기반의 작동체계와 유무인 복합 MUMT 기술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하며 이는 중국의 최신 전차들 압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적으로 중국 매체는 K2 전차가 자신들의 전차를 따라 만들었다고 어이없는 주장을 하면서도 한국이 지금 만들고 있는 차세대 전차에 대한 은근한 두려움을 드러냈습니다. 한국의 전차는 중국과 다르게 전 세계 방산 시장에서 인정받고 두각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K2 전차가 각종 행사에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제 유럽에 한국산 전차가 상륙해 주목을 받는 모습에 많은 이들이 감격해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K2 전차에 이어 K3 전차까지 빠르게 개발해 유럽 시장을 석권하겠다는 목표를 이뤄나가고 있습니다.